이번 시간에는 이제 3장의 뉴미디어와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들,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각 단원마다 좀 요점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출제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좀 참조를 하셔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장의 뉴미디어와 이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자, 주로 이제 이 뉴미디어에 대한 부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하니까요. 그거를 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는 자, 먼저 이제 첫 번째가 구조적인 관점에서 먼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구조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보 또는 메시지에 대한 단순한 송수신 과정에서 송신자와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그 메시지를 바로 수신자가 받는 형태, 이런 부분을 이제 구조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보나 메시지를 보내고 하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그런 정보라는 부분, 또 메시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유통되는 그런 과정에 비중을 두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학자는 이제 세논, 위버, 위너, 레이즈백이라든지 그런 이제 학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구조적인 관점에서는 모형이 이제 등장을 하죠. 어떤 모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모형은 이제 대체 이런 부분입니다. 자, 정보원을 통해서 목적지를 경유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정보원이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송신기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서 다시 그것을 환원이 돼서 목적지로 전달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기능적인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능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인간들이 어떤 기호 사용에 대한 행위 자체를 보고 기호화하고 해독하는 과정들, 기호화하고 해독화하는 과정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기능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기호를 사용을 해서 어떤 의미를 창조하고, 그런 부분들을 기능적인 어떤 측면에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능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학자들은 이제 언어 심리학, 언어를 통해서 기호화시키고 그것을 이제 해독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표적인 학자, 언어 심리학자들하고요. 오스굿, 수시, 탄넨비움, 콜즈브스키, 리, 그 다음에 하야카와 리차드, 이런 학자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기능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의도적인 관점이죠. 자, 이 의도적인 관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된 행위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계획된 행위다. 그래서 한 개인의 어떤 커뮤니케이터가 어떤 수용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극을 주는 관점이 바로 이런 의도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는 호블랜드라든지 체리, 아이젠슨, 오이, 또 어윈,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 구조적, 기능적, 마지막으로 의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인 관점은요, 모형이 모형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송신자는 이제 개인뿐만이 아니고 신문사라든가 방송국이라든가 국가라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행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자,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메시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이라든지 어떤 처리, 코드, 자,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된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 있겠죠. 커뮤니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자신과 타인, 그 다음에 주변의 어떤 세상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나를 중심으로 한다면 타인, 그 다음에 주변의 어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자, 어떤 타인과의 관계죠. 관계를 또 맺기 위해서 한다라든지 또는 누구를 설득하기 위해서 한다라든지, 자, 이런 측면들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목적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타인과의 어떤 그 놀이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즐기기 위해서 뭐 게임을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도 보면 타인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어떤 좀 그런 게임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즐기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의 일반 원칙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커뮤니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일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일반 원칙과 관련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 잘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먼저는 뭐겠습니까? 명료성이죠. 자, 명료성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 명료해야 된다는 게 이제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단어를 얘기한다는 뭐 복잡한 배경을 설명한다라든지, 자, 그런 부분도 조금 지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용어들을 쓰지 말고 되도록이면 명확하게 명료하게 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자,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의 목표와 부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관성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적기의 적시성입니다. 자, 적기의 적시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부분이죠. 자, 적절한 시기, 적절한 타임, 그 시간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분포성이죠. 자, 이 분포성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터 주체의 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누구한테 전달해야 될까요? PR하고자 하는, PR은 이제 홍보죠. 홍보의 그 주체에게, 자, 홍보의 객체에게 전달되어야 되겠죠. 객체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자, 이런 부분이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로는 적당성입니다. 적당성. 자, 적당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과도한 양이라든지 지나친 정도의 어떤 그런 횟수는 오히려 역효과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당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적응성과 통일성입니다. 자, 적응성과 통일성의 의미는 이런 부분이죠. 자, 적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에 가지고 있는 어떤 융통성, 개별성, 현실성, 자,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적응성과 관련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자,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일관된 정책이라든지 그런 목표에 부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이 바로 이제 통일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뭐냐, 관심과 수용이죠. 자, 관심과 수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이런 부분에 가치가 있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일반 원칙은 명료성서부터 해서 관심과 수용의 7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러한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자, 장애 요인이 또 있을 수가 있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자, 장애 요인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지각의 장애가 있습니다. 지각의 장애. 자, 지각의 장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개인에 따라서 보고 해석하는 내용이 천차만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물의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지각 장애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언어의 장애입니다. 자, 언어의 장애라고 하는 것은 언어나 또는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죠. 어휘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러한 측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다소 오해라든지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세 번째로는요, 하향식, 그리고 또는 뭐 상향식, 그리고 횡적인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에 장애가 올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뭘까요? 하향식이고 상향식이고 횡적인 의사소통의 장애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하향식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의미는 위에서 아래로 이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가 좀 발생이 될 수가 있겠고요. 상향식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보면 신속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또 횡적인 경우에는 또 이제 동등한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쟁이라든지 지위 간의 어떤 격차도 발생이 될 수 있다. 자, 그런 부분도 바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보호적 여과작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가라고 하는 의미, 이제 필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금만 좀 생각을 좀 달리 하신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선에서 이제 직원들이 일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고를 하겠죠. 그러면 그 상사가 그런 부분을 일단 수용을 해서 위에 이제 최고 예를 들어서 이제 CEO, 대표이사에게 그런 부분을 보고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누가요? 중간에 그 상사가 그 보고를 걸러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아래에서 이제 부하 직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위에까지, 대표이사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보호적인 여과작용이다 라고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의 부족이죠. 자, 신뢰성 부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요, 전달자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전문 지식이라든지 신용이라든지 의향, 오나 어떤 행동적인 특성, 자, 그런 부분들이 신뢰성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하는, 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거의 틀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준거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준거,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소득이 유사한 사람들이 그 동일한 어떤 그런 준거, 이게 준거 집단 보면 여러분들 이제 그런 의미로 뭐 어떤 뭐 패밀리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이런 커뮤니티를 이제 형성해 놓는 것이죠. 같은 어떤 지위, 소득, 신분이 같은 유사한 집단을 형성을 해서 동질적인 어떤 그런 이해를 추구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장애 요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커뮤니케이션은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 전통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먼저 이제 첫 번째는요, 자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자, 여기 이제 자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언급을 했으니까요, 바로 인간, 사람의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자신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대인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자, 대인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죠. 그래서 인간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보를 전달한다라든지 또 어떤 그런 부분들이죠. 정보를 전달한다. 또 어떤 그 공감대를 형성한다. 자, 이런 부분들을 말이죠. 대인, 서로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집단입니다. 집단.
자, 이 집단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집단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 상호 간의 어떤 유형과 관련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족인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자, 동료 집단 속에서의 어떤 대화라든지 또는 어떤 토론의 형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집단의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조직이죠. 자, 조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사회 조직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직 그런 환경에 특정한 어떤 목적이라든지 그런 달성에 필요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 내에는 정해져 있는 하나의 규범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불문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규칙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로 이런 부분들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질까요? 구두상이라기보다는 문서나 또는 회의를 하게 되면 그 회의 결과에 대해서 아래서부터 어디까지요? 위에까지 해서 보고라든지 그런 절차라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 자, 이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매스 미디어라는 부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방송이라든지 서적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런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에게 전달이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뉴 커뮤니케이션 한번 보도록 하죠. 뉴 커뮤니케이션. 자, 뉴 커뮤니케이션인 경우에는 자, 새로운 어떤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은 이런 얘기입니다. 주로 이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뉴 커뮤니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특성이 있겠죠. 특성을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먼저 이제 보는 것은 쌍방향적이다. 쌍방향적. 내가 단방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다라는 의미죠. 쌍방향. 자, 이거 이제 양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죠.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자, 동시적. 그 다음에 비동시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요. 자, 기술의 융합. 융합이라든지 또 어떤 문화적인 관습의 변화. 관습이 이제 변화됨으로 인해서 이런 얘기죠. 변화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범주들 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들이 바로 뉴 커뮤니케이션에 가지고 있는 특징의 어떤 세 가지 형태. 자,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뉴 커뮤니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이제 성향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있죠. 자, 성향은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데요. 먼저, 이 학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뉴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의 그 유형이 좀 있습니다. 유형. 여러분들 이제 교환을 좀 참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이 학자인 경우는 세 가지로 좀 언급을 했었죠. 어떤 부분입니까? 이제 과업을 지향하는 경우. 과업을 이제 지향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아주 집요하고 근면하고 목표 지향점에서 과단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상호작용의 지향형도 있다. 자, 이 상호작용의 지향형인 경우는 주로 이제 상호작용을 이제 추구를 하면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요, 자기지향형입니다. 자기지향형. 자, 자기지향형인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몰두를 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기도 하고요.
지배성의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본인의 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자 하고 인정을 좀 받고자 하는 자 그런 형태가 바로 이 학자가 가지고 있는 뉴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의 이제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자 노턴이라는 학자가 등장하죠. 노턴. 자 노턴인 경우에 커뮤니케이션 유형입니다. 자, 노턴인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좀 등장하죠. 자, 주도적인 형태를 먼저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 생각을 굉장히 자주 표현을 합니다. 스스로가 막 리더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동적입니다. 역동적. 자, 역동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더 과장하면서 자꾸 이제 은유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 이제 역동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쟁적이다. 자, 이 말싸움을 하는 경우죠. 논쟁을 주로 이제 좋아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기 있는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신체적인 표현을 이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인상이 깊은 경우도 있고. 인상 깊은 경우에는 이제 말하는 방법이나 그런 부분들이요. 상대방에게 조금 이제 각인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유로운. 자, 여유로운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의가 깊은. 자, 주의 깊은 경우에는 타인의 의견에 대해서 잘 듣습니다. 그리고 깊은 관심을 표현하는, 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방적인. 자, 개방적인 형태라고 하는 것은 쉽게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을 좀 표현하는, 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절한 형태, 타인을 위로하고 타인의 공로를 알아주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존경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 이게 굉장히 친절한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화자의 이미지. 자, 이 대화자의 이미지라고 하면은, 자, 낯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소수계층이라고 있는데, 그런 그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자, 이런 형태가 이제 노턴이 얘기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유형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커뮤니케이션.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이 좀 출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뭐네요. 이건 이제 지문이 좀 출제가 된 부분이 있죠. 기출문제로 출제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이버 공간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하죠. 사이버 공간이다. 자, 이 사이버 공간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되느냐면요. 1984년에 이제 출간이 된, 자, 윌리엄 깁슨의 이제 소설이 있었죠. 윌리엄 깁슨. 뉴로맨서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먼저 이 84년이니까 벌써 언제입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래서 84년도에 윌리엄 깁슨이라는 사람이 뉴로맨서라는 그 소설에서 처음으로 이제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문이 출제되었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개인의 컴퓨터뿐만이 아니고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개인들의 어떤 의사소통까지도 연결이 돼서, 자, 전자우편,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메일이라고 하는 전자우편을 통해서 서로 이제 의사도 서로 주고받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채팅이라는 그런 형태들을 통해서도 또 어떤 토론도,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한 부분이 바로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사이버가 갖는 특성은 과연 무엇일까? 사이버가 갖는 특성이 있죠. 특성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뭐겠습니까? 자, 권위적이고 불평등한 이런 현실 속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가 있죠. 장벽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활발하게 토론이 좀 형성이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시적인 정치뿐만이 아니라 어떤 부분들까지요? 자, 연예인들의 어떤 그 사사로운 어떤 그런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도 공론화가 분명히 가능하죠. 물론, 그 악성 댓글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어떤 그 연예인들의 어떤 사생활까지도 침해받는 그런 경우가 문제되기도 합니다만은 공론화가 될 수도 있다. 또 어떤 시간, 공간, 성별, 그 다음에 연령, 계층, 인종 그런 부분들이 여기 제약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사이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요. 여러분 이제 이 부분도 지문으로 좀 출제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사이버 공간에서 자, 논객이 있습니다. 논객. 그 다음에 또 페인이라고 하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정리 잘 해두셔야 되죠. 사이버 공간에서 자, 우리가 논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페인이라고 하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객과 페인에 대한 부분을 조금 구분을 좀 잘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인터넷 논객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인터넷 논객. 자, 먼저 이 논객에 대한 부분은요, 이런 부분이죠. 자, 네티즌들로 하여금 어떤 여론이라든지 담론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논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객인 경우에는 어떤 그 정치 웹진이라든지 웹진도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칼럼도 기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 게시판. 자, 이런 열려있는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정치라는 사회 쟁점되고 있는 부분들을 집중 부각을 시켜서 본인이 이제 분석도 하고 주장도 하고 견해를 제시하는 자, 그런 형태가 바로 인터넷 논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논객. 자, 그러면 이런 논객이 출연하게 된 것은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인터넷 논객이 이제 출연하게 된 부분들은 본인이 이제 개성 있는 굉장히 문체를 쓰고 날카롭게 이제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비평도 하면서 새롭게 본인의 어떤 아젠다를 제시를 하는 자, 그런 형태들로 인해서 네티즌들로 하여금 인기를 얻죠, 인기도 얻고 또 주목도 끕니다. 이 사람들이. 자,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론도 많이 주도를 하고요. 급부상하게 되는 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자, 이 논객은요, 학벌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연령의 구애를 받습니까?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글솜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글솜씨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본인의 어떤 그런 논리가 분명합니다. 논지가 있죠. 논리가 아주 굉장히 분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떤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서 글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각, 또 비평, 또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이제 페인이라고 하죠. 자, 이 페인이라고 한다면, 페인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런 부분이죠. 사회생활을 도저히 영위를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페인이라고 합니다.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페인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PC 통신이 도입되면서 인터넷이 이제 등장이 되면서까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자, 그런데 이 페인인 경우에도 투표에도 이제 참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투표도 참여를 하고, 또 캠페인도 전개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죠. 뭐 번개 모임을 한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페인들이 등장하면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진출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중요한 부분은 뭐겠습니까? 이 인터넷 논객하고 페인을 비교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기출문제로 나왔던 부분이죠. 자, 논객하고 페인을 비교했던 것이 바로 기출문제로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통점을 먼저 본다라고 하면요. 논객과 페인의 공통점은 이런 부분입니다. 새로운 어떤 쟁점을 발굴해내죠. 그리고 창의적이고서도 실험적인 그런 사이버 문화를 주도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이제 농객인 경우에는 게시판이라든지 게시판, 인터넷, 웹진을 통해서 사회 현안에 대해서 글을 올리게 되면 토론 문화가 막 활발하게 막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페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페인인 경우에는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휴대폰이라든지 뭐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이러한 기기를 토대로 해서 네티즌과 주로 교류하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농객들인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을 겁니다, 아예. 자, 실명도 아예 내걸죠. 그래서 아이디를 걸고 개인의 플레이에 치중합니다. 개인 플레이를. 하지만 페인인 경우에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드러내지 않는다. 숨어서 어떻게 보면 집단의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죠. 자, 농객은 이제 주로 글로 말하죠. 글로 말합니다. 하지만 페인들인 경우는 직접 손과 발로 움직이면서 오프라인을 좀 주도하는 그런 형태가 있겠고요. 자, 그런 형태가 바로 농객과 페인의 비교되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기출로 해서 출제되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주목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이제 미디어의 편향성이죠. 자, 여기에는 이제 미디어 편향성과 관련해서 뭐 시각, 공간에 대한 편향성, 그 다음에 어떤 미디어 관련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출제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참조를 좀 해주십시오. 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생태학과 관련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의식이라든지 사회 변동의 동인으로 인해서 미디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에 주목을 하는, 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미디어 편향성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미디어 편향성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도표를 해서 제가 언급한 부분이 있죠. 자, 학자가 이제 몇 사람 등장을 합니다. 그 부분만 잘 정리를 해주세요. 이니스, 그 다음에 마셜 맥루한, 그 다음에 이제 옹이라는 학자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트만이라는 학자가 있죠. 자, 이 네 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니스라고 하는 학자는 속성이 어떻게 보면 물리적 내구성입니다. 물리적 내구성.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공간을 좀 편향하는, 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정치 권력에 대한 신장, 제국, 건설, 관료제도, 군사제도라는 부분들이 팽창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맥루하는 경우는 이제 감각에 참여한다. 감각에 참여다. 그래서 어떤 미디어가 특정한 감각을 화장하거나 또는 강조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감각의 비율이 발생이 된다. 옹인 경우에는요, 이 사람은 이제 언어를 이제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어를. 그래서 구술의 문화와 문자의 문화, 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언급을 했었고요. 자, 포스트만인 경우에는 좀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를 코드화하고 저장하고 전송하는, 자, 그런 형태를 통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 편향성 관련해서는 이 네 학자가 등장한다는 거죠. 이니스, 마셜 맥루한, 옹, 마지막으로 포스트만과 관련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이제 시각과 공간의 편향성에 대한 부분이죠. 시각과 공간의 편향성. 자, 이 부분도 이제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 요것도 이제 기출문제로 아주 잘 등장하는 부분이니까요.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각과 공간에 대한 편향성을 제가 이제 도표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환을 이제 했습니다만은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각과 공간에 대한 편향성을 해서 제가 이제 언급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시각의 편향성은 양피지, 그 다음에 진흙, 이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위계 질서, 수축. 자, 키워드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각의 편향성이죠. 그 다음에 구어적 전통. 그 다음에 역사 및 전통에 대한 관심.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비세속적 권위.
윤리와 형이성학. 자, 요거는 이제 도표가 있으니까요. 그거를 좀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간의 편향성은 뭐냐? 대표적인 거는 좀 살펴보자. 뭐가 있습니까? 종이. 그 다음에 파피루스. 최초의 그 종이가 바로 이제 파피루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분권. 상대되는 부분입니다. 분권. 그 다음에 팽창. 반대되는 의미가 볼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구어적인 전통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문어의 문화죠. 문어. 글로 남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문어의 문화가. 그리고 이제 어떤 제국적 성장 형태들, 그 다음에 세속적, 정치적 권력,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과 기술,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각의 편향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또 뭐예요? 반대되는 뭐다? 공간의 편향성은 무엇이다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기출 문제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암기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만 내가 이해하고 있다면 시각에 대한 편향성 부분만 정확하게만 이해한다면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뭐겠습니까? 공간의 편향성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각의 편향성 있죠. 요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감각의 편향성과 관련해서는요. 자, 맥루한인 경우는 이제 미디어 2에서 미디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편향을 이제 소개하는 자,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자, 뜨거운 미디어 조금 생소하겠습니다만은 뜨거운 미디어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어떤 차가운 미디어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좀 서로 대조되면서 하나는 뜨거운 미디어, 또 하나는 차가운 미디어로 해서 이제 언급을 하죠. 그래서 미디어의 유형이 이용자에게 발생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자, 참여도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높고 낮음을 미디어 간의 어떤 상대적인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요 뜨거운 미디어와 관련한 부분 한번 잠깐 좀 살펴보자면 이런 얘기죠. 자, 고정보의 정세입니다. 높은 정보의 정세죠. 이런 고정보의 정세를 가지고 특정의 어떤 감각만을 확장시키는 미디어라고 한다면 이 차가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좀 직관, 그 다음에 감성적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정보량이 굉장히 빈약하면서도 불분명해서 소용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그런 형태다. 자, 뜨거운 미디어인 경우에는 듣는 쪽이 참가 정도보다 낫다. 낫죠, 이 사람들은. 자, 근데 이제 차가운 미디어인 경우는 참가 정도가 아예 낮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정도가 아예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라디오는, 자, 뜨거운 미디어인 경우는 주로 라디오가 TV에 비해서는 뜨거운 미디어지만, 인쇄 매체보다는, 자, 인쇄 매체도 등장하죠? 인쇄 매체보다는 차가운 미디어의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술 문화, 문자 문화인데 구술을 이제 뭘로 합니까? 말로 이제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문자는 이제 문자로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요 특성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잘 좀 정리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성들 간에 있어서 이제 관련성과 관련한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니스라는 학자, 마셜 맥루한, 그 다음에 옹이라는 학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속성들이 있죠. 속성, 그 다음에 어떤 유형들, 자, 그런 형태들을 자,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